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뇌물,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사면권은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들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 사면 역시 방향성은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대상자 중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내린 사면 대상자 검토 대상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시위법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세월호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전 정부의 대규모 특사 때 포함되던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사 시기는 이르면 성탄절 또는 내년 설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군의 삼엄한 경계 속에 근로자 6명이 도랑을 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머리만 보일 정도니까 깊이가 1m는 넘어 보입니다. 트위터에 이 사진을 공개한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북한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었던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귀순 당시 지프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자 북한 병사가 차에서 뛰어 내달렸던 곳입니다. 군 소식통은 JSA 귀순 사건 이후 북한이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해 도랑을 파는 등 장애물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나무 두 그루도 탈출 방지용으로 새로 심었다는 일부 주장엔 이전부터 있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이 귀순 병사가 지프 차량을 타고 건넜던 72시간 다리에 통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계 병력도 배치됐는데 통행 시 신원 조사를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 대책을 논의하자는 유엔사의 요청엔 나흘째 묵묵부답입니다. 정전협정 위반이 명확하므로 회담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끝까지 회담을 거부하거나 무반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귀순병사 오모 씨는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무가베라고? 한동안 국제 뉴스를 도배하신 분이에요. 세계 최고 기록 세우신 분 아니에요? 장기 집권으로? 37년 집권했다고 하더라고요. 왕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최장기간 집권이라고. 그러니까 37년이면 5.18 때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했었어. 우리가 태어났을 때 박정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박정희가 사실상 대통령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8년이나 집권하니까 박정희가 죽고 나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대통령은 무조건 박정희인 줄 알았잖아. 우리 어렸을 때. 네. 무가베란 사람이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에 37년 집권했는데 최근에 물러났어요. 사임했죠. 93세의 나이로. 그런데 이 사임하는 동안 그 절차가 굉장히 재밌게 돌아갔던 거 아세요? 이 사람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너 대통령 그만둬. 그러니까 배째 나 할 거야. 난 내 임기까지 다 할 거야. 그리고 버텼어요. 자기 임기가 언제까지인데?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다.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국민들이 집권당하고 다 같이 탄핵을 하겠다. 탄핵 절차를 들어가니까 사임을 한 거예요. 근데 탄핵 절차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 보고 배웠어. 이 무가베 대통령의 부인이 구찌 그레이스라는 여잔데. 그레이스인데 구찌를 너무 좋아해서 구찌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52살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최순실보다 한 10배는 막강한 권력을 누린 거예요.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만 40세 이상 차이 나죠. 예, 그러니까 정말 사랑했나 봐. 최순실보다 더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심지어는 다음 대통령을 하려고 무가베 대통령의 부계자라고 하는 사람을 축출하려고 다가 되치기를 당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부인을 대통령으로 후임으로 만들려다가 결국에는 되치기 당한 거예요. 예, 되게 웃겨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짐바브웨의 독립운동가예요. 일단 네, 시작은. 그렇죠. 예, 독립운동했죠.
그 독립운동했던 그 전력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독립운동 같은 거에서 이제 순수혈통, 북한도 사실 그런 거거든. 백두혈통. 네.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운동가에서 뭔가 국민적 영웅이 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집권을 너무 오래 하네. 37년이 뭐야. 정말 심하죠. 이거는 김구 선생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집권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있어요. 한 분, 그런 분이. 김일성이 좀 더 오래 했어요. 48년부터 90몇 년까지 했으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무가베가 가장 선망의 대상이었던 나라가 북한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간단히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나중에는 왕조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인 거지. 무가베 집권 초기에 북한을 한번 방문한 다음에 북한의 열렬한 팬이 됐다잖아요. 그래서 그 묘지도 북한처럼 만들고 무슨 기념관 건물도 북한에 있는 걸 본따서 만들고 북한에서 기술 지원도 해주고 예, 그 군대도 이제 파견 보내가지고 북한에서 훈련시키고 했다잖아요.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북한을 가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김일성이 아주 잘 나갈 때예요. 김일성이 살아있고 잘 나갈 때인데 그걸 가서 보고 배운 거죠. 이미 그 당시에 80년이면은요. 김일성이 집권해서 20년이 지났어요. 22년 된 해예요. 그러니까 짐바브웨 무가베가 북한에다가 용병을 좀 훈련시켜달라고 보내요. 자기 나라 군대를. 예. 그래서 특수훈련 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반대 박살을 합니다. 네, 2만여 명을 학살을 해요. 그러니까 37년 정도의 통치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 37년인데 우리가 5.18 이야기할 때 정말 옛날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렇죠. 정작 그런 계산한 적 있죠. 5.18이 1980년이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만 불과 5.18 30년 전에 일어난 게 6.25예요. 37년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30년을 빼면 50년 6.25고 7년을 빼면은 일제치하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긴 세월인데 그 정권을 유지하려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이제 박정희나 박근혜나 똑같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무리하게 정권을 끌어가려고 비민주적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력을 얻지 못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언론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홍보를 해가면서 당연히 무가베 대통령은 집권을 해야 된다고 계속 뿌려대는 언론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언론들도 박정희의 유신 같은 거를 홍보 찬양하는 그런 언론들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아 그런가 보다 북한이 쳐내려올 수 있으니까 박정희한테는 종신제에 가까운 권력을 줘야 된다. 쉽게 표현하면 총통제잖아요 이게. 그런 방식으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가베가 무너진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최소 20-30년 전에 무너졌어야 될 정권이에요. 무가베라는 사람 때문에 이 짐바브웨 국민들이 겪었던 경제적 고통 이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2억%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말이 그냥 글자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화폐로 2억 원으로 뭐 껌 한 통 정도 살 수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이었는데 곱하기 1,000원을 해야 되니까 2,000억. 2,000억으로 껌 사러 가는 거예요, 한 통. 좀 안타까운 건요. 무가베가 물러나더라도 어떤 처벌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답니다. 네. 지금 현재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사임을 하고 무가베가 받은 것은요. 사면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수도에서 계속 살 수 있게 사면권을 얻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37년 동안 축적해놓은 부를 그대로 지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적폐라는 게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무가베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가베를 처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가베를 처벌하기 시작하면 자기들한테도 칼끝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박정희를 영웅하는 논리하고 좀 비슷한데 네. 짐바브웨 해방을 이끌었고 총리와 대통령으로도 많은 일을 했다. 무가베는 쉴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부하고 무가베가 협상을 한 게 뭐냐면 자진 사퇴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자진 사퇴한 거거든요. 사임한 거거든요.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짐바브웨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의 재산권도 지키고 이게 이제 협상 조건이었던 거예요. 참 아득한 얘기입니다. 박근혜도 그런 생각 똑같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다. 네, 그래서 탄핵이냐 사임이냐 고민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본보기를 보고 사임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야 재산을 지키잖아요. 맞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를테면은 최근에 전두환 논란과 좀 비슷한데 아까 말한 무가베가 1981년에 북한에서 자기 나라 군대 훈련시켜가지고 학살한 인원이 2만 명입니다. 근데 그 2만 명에 대한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바브웨 민주주의 역사도 굉장히 지난하게 갈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짐바브웨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런 것도 저는 역사적 교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려봤고요. 37년 동안의 집권. 이 사람은 출근하고 싶을 거예요. 그 권력의 탐욕이 90 넘어서도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반대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끌어왔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가베와 반대되는 인물 하나 있죠. 민주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외교적인 이야기 잠깐 할게요. 드디어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하고 중국의 왕이 중국 외교부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급에 해당되는 인물이에요. 네. 호칭이 달라서 그렇지. 이 사람의 두 분이 12월 중순에 국빈 방문 추진을 합의했다. 이거 좀 표현이 애매한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확정 지어놓고 날짜만 잡는 걸 나봤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스케줄 조정은이죠.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게 특사가 갔다 오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로 12월 방중하는 스케줄을 협의를 한다는 게 이제 장관 회담에서 열려서 결정이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발표문 나오는 거에 아마 일정 부분 섞여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특사가 갔는데 김정은이 보이콧하고 안 만났어라고 지금 종편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언론들, 중국 언론들은 다 기관지거든요. 기관지에서 나오는 언론들은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이번 그 장관회담을 통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모든 기관지들이 하나같이 산불 약속을 대한민국은 지켜라라고 압박을 계속 듣고 있어요. 언론들이 일관되게. 뭐냐면 사드 문제, 그다음에 미국의 MD 문제, 한미일 군사협정 문제. 이 문제를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지켜라라고 계속 얘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12월에 중국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외교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날짜로만 보면은 사실상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중순이 기간 자체가 못이 바뀌었다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트럼프가 중국 방문했을 때 제 생각은 이래요. G2라기보다는 아시아는 내 거니까 내가 관할할게 정도의 느낌이 좀 더 들어갔다고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한테 아시아 황제로서의 그 내락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우리들끼리 왜냐면 이게 무역 부분하고 전쟁 부분하고 있어갖고 중국과 미국과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되면 평화로운 상태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죠. 꼭 굳이 전쟁 일으킬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국제적으로 뭔가 관심이 되게 막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 그 일본에게 아시아 패권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 아시아 패권은 우리 거니까 트럼프 폐하 윤회해 주세요. 전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있다고 봐요. 예, 미국은 이제 일본까지만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먹지 마라라고 아마 메시지를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원탑이 너무 높고요. 예. G2지만 두 번째가 차이가 너무나 전 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예.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시진핑이 북한을 바라보는 또는 대하는 시각도 명정님처럼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제국으로서 니들이 우리 말 들어야 돼 이런 경로 진노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혈맹 동맹 관계는 저는 그들끼리는 지키는 관계라고 봐요.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권유를 할 수 있죠. 그 쌍중당 같은 거. 니들도 동결하거나 당장 폐기란 말은 저는 못할 거라고 봐.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어떤 협상에 있어가지고 일단 던질 카드는 던지는데 미국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희들 침략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니들도 도발하지 말고 이렇게 시진핑이 김정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북한의 제스처만 나와주면 돼요. 네. 시진핑 뭐 얻을 거 다 얻는 거야. 그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북한이 이 핵무기를 쓸 일이 없어지는 거고 동결한다지 나중에 아주 장기적으로 가면 어렵게 개발했는데 폐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폐기로 간다. 또 동결로 간다. 예전에 뭔가 데자뷰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핵 개발해서 동결하고 나중에 폐기로 간다. 이게 네. 데자뷰예요, 데자뷰. 예. 근데 그런 거를 예전에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스템화, 약속화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도 14하고 6.15 선언을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가 폐기시켜버린 거였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신뢰를 보낼 수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만나긴 만나고 속의 성과를 거두고 갔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외교 과정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꺼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정상 간의 이야기에서 나올 사항들이고요. 이게 12월 중순으로 스케줄이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리 약속은 됐지만 10월 달에 이미 정상회담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지만 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급박한 시기에 12월 중순 올해를 넘기지 않는 시기로 날짜를 못 박았다는 거는 잡았다는 거는요. 정상들 간의 스케줄
스케줄 만드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보통 정상회담은 약 6개월 이상 전부터 조율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뭔가를 조율했다라고 하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올해 안에 뭔가를 성과를 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북한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줬다고 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도장을 꽝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해 안에 있다.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게 돌아오는 설날이면 이산가족 상봉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올 지금 겁니다. 일부 종목은 참가한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중국이 그 부분에도 입장 표명을 했어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게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고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의 구충제 지원.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태도라 그랬잖아요. 네. 저의 가설이에요. 학설인데 예를 들어서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핵 문제도 니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꿀 수 있었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 거야. 네. 그렇죠. 뭐 스포츠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세계 외교에 있어서 근간은 대부분 다 스포츠로 이루어져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소련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으면 소련 올림픽 안 가. 그러니까 LA 올림픽 안 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답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이미 어떤 종목에서 참여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슬슬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우리도 한번 한 발짝 내밀어 봐. 변화의 단계가 분명히 왔다고 보거든요. 뭐 거기까지 이야기 일단 하시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500만 원을 개척하셨네요. 새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력을 또 달력 500권 나갑니다. 아니 그렇게 박봉에 500만 원씩이나 내시고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되잖아. 펀딩 인원 안 찼다 그러니까 세관나라한테 직접 입금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죽겠지? 민주당 정당 후원회 저번에 여러 가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대출받아 쓰고 계신다는 중앙당 예. 후원회가 지금 차곡차곡 모이고 있나 봐요. 그런데 1호 당원으로서 옛날엔 청재잖아, 청재. 그렇죠. 문재인 청재. 좋은데?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게 없어졌죠. 대통령이지만 청재라는 용어를 안 쓰고 주로 1호 당원 이렇게 썼는데 500만 원을 쾌척하셨다 그러네요. 500만 원을 쾌척한 이유가 개인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이어서 더 할 수 있지만 더 할 수 있었지만 네. 돈 없어요. 더 할 수 없어. 특수활동비 뭐 아껴가지고 또 자기 생활비는 월급에서 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더 요구하면 안 돼요. 참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국정원장들이나 이런 애들도 그냥 쉽게 1억 정도는 들고 나오는데. 그러게. 그것도 현금으로 챙겨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중앙당 후원회 모금 행사를 할 건가 봐요. 대통령의 효과란 건 그런 거야. 프레지던트 이펙트. 그렇죠. 제가요. 500만 원을 냈어요. 이렇게 되면 500만 원을 이렇게 내는 상황이 되면 기타의 분들은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민주당의 그 각종 당직과 그 선출직 공무원들 이분들 대통령이 500만 원 냈으면은요 당비가 500만 원이거든요. 대통령이 후원금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준해서 이러시면 진짜 의원들은 정말 억울하겠어요. 내야 돼요 의원님들도. 매달 나가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당비도 100만 원이 넘는데 그 당비에 더해서 이렇게 후원금조로 또 이렇게 뭔가 또 이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피 같은 500만 원이지만 내가 내므로써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낸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500만 원 내면은요 그 효과가 기본 5억에서 10억은 돼요. 더 될 거라고 보는데 최소한. 네. 왜 냈느냐를 보는 사람들 나 10,000원이라도 내야겠다. 일반 당원들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한번 나서주면 사실 이런 건 안 되는 건 거의 없다고 봐요. 사실 그 권리당원 150만 명인데 그 150만 명 권리당원들이 1만 원씩만 내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죠? 계산이 안 되네요. 150억 아닌가? 150억이죠. 150억이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말도 만들었네요. 더불어민주당 치어업페이. 더치페이. 치어업페이. 치어업. 모금 활동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윤솔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요즘에 정말 전국이 시끄럽네요. 세월호에서 나온 6월 은폐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끄럽긴 한데 우리는 또 할 일을 해야 되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송으로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마 오늘 방송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윤솔지님 왜 안 나오셨던 거예요? 일단 생계 이게 문제야. 네, 생계 때문에도 그랬고요. 아마 저 같은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무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노미 상태인 거였죠. 나름대로 그런 거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너무 방대해서 어디에 접근을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약간 분야가 생긴 거죠. 공순주님도 분야가 있고 저도 분야가 있고 그래서 그걸 좀 파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방송해 주실 내용 첫 번째가 카톡 포렌식 이야기예요? 네. 카톡 포렌식이 지금까지 그 인양 전에는 48개가 공식적으로 돼 있어요. 네, 개인 정보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인양 후에 20개가 공식적으로 나왔고 그 후에도 핸드폰은 수십 개가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포렌식은 스톱한 상태. 아, 지금 더 이상 포렌식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예산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겹쳐 있어서 포렌식을 못 한다라고 홀딩된 상태입니다. 아, 그것도 우리가 몰랐네요. 네. 예산이 부족해서. 예, 유가족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윤희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핸드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럼 또 가족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우리 아이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예, 그래서 안 하나 보다. 너무 많이 뭐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고 조금 포기하시는 상태예요. 요즘에는 가족분들도 이렇게 막 예전처럼 막 해야만 한다 이런 의지도 있으시지만 좀 안 되나 이렇게 좀 주눅 들어 있는 부분도 많으셔서 예, 그런 핸드폰이 수십 개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아직도 어떤 핸드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인데 네. 결국은 예산 문제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좀 생겨야 되는 그런 부분 같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 주체가 없잖아요. 이걸 조사하고 할 만한 주체가 아직 이게 특조위가 출범도 안 한 상태라서 주체가 없는 거죠. 하려면 부모님들이 자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죠, 그 부분이. 아, 그렇죠. 예, 자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포렌식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에. 사실 이게 아이들이나 이 남겨진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는 작업을 자비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돈을 들이면. 그런데 이게 나중에 법정으로 가서 법원의 증거 능력을 따질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렌식 작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겹쳐 있으실 거예요. 네, 부식된 상태도 심각해서 예, 그래도 포렌식 하면은 많은 게 살아나더라고요. 네,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이전 48개의 핸드폰 포렌식이죠. 스마트폰 포렌식을 좀 살펴봤어요. 네, 이게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파일로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2차 메시지, 첨부 파일, 사건 당시 자료, 친구 사진, 그 다음에는 엑셀로 다 정리가 돼서 나와요. 예,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한 개당 포렌식을 하면은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이렇게 첨부 파일, 사건 당시 자료, 어카운트 정보, 앱스 기록, 카카오톡, 전화번호부, 타임라인 통화 목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걸 먼저 보실 것 같아요? 카톡이죠, 당연히. 카톡. 또 타임라인도 보겠죠. 타임라인은 그렇죠. 네. 예, 시간별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가 다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메시지를 보냈고 그다음에 전화를 받았고 그다음에 네이버에 접속했고 이런 타임라인이 쫙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사건 당시 자료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는 예, 타임라인을 보게 되고 뭐 이것저것 보게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겠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장 보시면은 사진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예, 이것도 4월 16일 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9시 34분에 마지막에 스크린샷을 한 거죠. 그 화면 캡처 말하는 거죠. 네. 이걸 왜 했을까요, 근데? 요것이 바로 이 친구가 네이버 기사에 뜬
예, 진도 여객선 침몰 중이라는 것을 스크린샷해서 저장을 해놨었어요. 아이고. 남학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9시 34분이 마지막이잖아요. 이 친구는 마지막으로 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것이 그 기사를 캡처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요즘 소름 끼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나 알고 죽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바로 네. 이게 그 기사예요. 캡처했던 기사네요. 네.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이게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이 기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기사 입력 시간에 보시면 9시 22분이거든요. 이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예요. 첫 보도가 뜬 게 9시 19분 연합뉴스였고 그 다음이 국민일보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전달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에 피하기 위해서 이 기자분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기사도 다른 기사로 바뀌어 있어요. 아니 국민일보에 이 기자가 연락이 안 돼요? 네, 이 기자분하고 연락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 게 뭐냐면은 이게 없다라는 거죠 현재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근혜가 9시 반에 알았냐, 10시에 알았냐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사진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오전 9시 34분. 캡처한 시간이네요. 네, 그냥 학생의 핸드폰 그대로인 거예요. 거의 실시간이었네요. 그러니까 9시 34분에 검색을 딱 해보고 나서 뜬 거로만 따지면은 최종 수정 시간이 나오잖아요. 네. 9시 31분이고 이 학생이 캡처한 게 34분이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검색을 해보고 있었던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검색을 해봐요. 네이버에다가 뭐냐면은 여객선, 진도. 그래서 이 여객선이 자기네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게 나와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지금 보면 LTE 데이터 통신도 터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전파 신호도 지금 한 칸 이상 잡히고 있고, 네. 이게 인터넷 검색이나 통신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원활한 시간대였다는 거거든요. 9시 34분이요. 예.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자료들 보면은 그 느낌이 들어요. 시간 있잖아요, 시간. 네. 얼마나 뭐가 급박하게 돌아갔는지가 느껴지잖아요. 네, 시간 같은 경우는 요거 조금 이따 네, 말씀드릴게요. 한 장 넘어오시면요. 타임라인 분석 보고서 이게 아마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예슬이 학생 거거든요. 네, 시간을 보이시죠? 예. 예, 마지막에 보시면 계속 어때요? 앱스 기록이라는 것이 예, 9시 53분부터 계속 되죠. 진행되죠. 이거는 문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옆에 요약 정보를 보시면 캐시 슬라이드예요. 캐시 슬라이드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그거죠. 포인트 모으는 거. 네, 맞아요. 계속 열었다는 소리잖아. 네. 그러니까 예슬이는 계속해서 마지막에 10시 14분까지요. 그때는 이제 네. 물이 차올랐다고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핸드폰이 물 젖으니까 이제 계속 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아이고 씨. 이게요. 포렌식 보면요. 계속 딴 데로 빠지게 돼요. 이런 타임라인을 보다가. 그죠? 그래서 또 사진을 보다가 또 아이들끼리 한 얘기를 보다가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SMS, MMS라고 그래갖고 네. 문자 보낸 거잖아요, 이거는. 네. 엄마 지금 인터넷에서 세월호 치면 우리 상황 나와 열 크크크 딸 무사할 거니 걱정 마시고 사랑해. 아빠 지금 인터넷에서 세월호 치면 똑같은 걸 보냈고요. 네. 다음에 밑에 나 영은이야 배가 침몰해 간대. 일단 구조 기다리고 있고 걱정 마. 이거 받은 거죠. 받은 거로 보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걱정 마. 그 대신 캐리어랑 카메라 못 건질 수도 있다고. 나 살 거임. 아유 씨 끔찍하네. 아이고 참네. 계속 하시죠. 네. 푸나님 여기까지 봤을 때 좀 어떠세요? 그때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들이 일단 느껴지고요. 네. 캐시 슬라이드가 저는 뭐랄까 네. 느낌적 느낌으로 계속 오는데요. 네. 계속 열어봤다는 게 느껴져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거의 10몇 초 단위로 계속 열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캐시 슬라이드라는 게 화면 바탕화면 넘겨서 포인트 정립하는 거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좀 이게 말하기가 좀 마음이 아픈데 이 당시에 핸드폰이 제가 보기엔 핸드폰이 물에 잠기면서 오류가 났든지 아니면 본인이 의식을 잃어가면서 터치를 했던지 할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맞아요. 네. 이거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먹으니까 계속 손을 계속 움직이게 되는. 네.
이게 시간도 그렇죠. 10시 14분이니까.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오기도 했고, 이게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았어요. 좀 정리가 안 돼서 울컥하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폰을 통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같은 친구 거예요. 캐시 슬라이드 계속하고, 대화방에서, 우리 지금 위험해 말들이 있죠. 이게 지금 그거죠. 카톡 대화방에 있는 거. 카톡 타임라인이에요. 이게 타임라인인데 뒷장이 이제 먼저 진행된 거고요. 7시 31분부터 진행이 돼서 앞장으로 넘어온 거래요. 10시 14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처음으로 지금 이게 이 핸드폰 그 타임라인을 보면 메시지를 9시 10분에 보내요. 발신 메시지가 있어요. 아빠 배가 갑자기 너무 많이 기울어서 우리 위험한 것 같아. 이게 첫 메시지가 가요. 맞아요. 네. 이게 9시 10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직전에 보면 이제 이 문자를 9시 10분에 처음 보내는데 그 직전에 보면은 안드로이드 MMS 요거는 같은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카카오톡이 있어요. 그럼 요거 직전에 이 아빠한테 또 보내기 전에 뭔가 활동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선생님하고 쌤 저희한테 이런 카카오톡도 보내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카카오톡을 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타임라인을 보면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저도 지금 안타깝네요. 이거 보니까 몰랐던 내용인데 이 타임라인을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사실 카카오톡이 국민 앱이라는 느낌 주는 게 일반 문자 보내는 것보다 아예 통신료를 절감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뭐 와이파이나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톡 자체를 들여다보면 그 상황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폰은 학생 요금제를 쓰기 때문에 뭐 R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공제해 나가서 주로 데이터를 사용해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를 거의 100% 쓰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걸 보시면은 이게 거꾸로 올라오는 건데요. 마지막에 4월 16일 9시 52분에 엄마와 통화를 이 친구는 끝으로 포렌식이 끝나요. 근데 여기 보면 옆에 카카오톡 대화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지금 학교에서도 조용히 하라고 난리네 이래요. 그러니까 단원고에서 조용히 하라고 난리였나 봐요. 그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요건 그거 같지 않아요? 현장에서 이야기 같은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난리가 나고 소리를 막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조용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그 측면을 말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왔다기보다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게 야진자 앞에 131910007 있잖아요. 그 밑에도 같은 친구예요. 진짜로 괜찮은 거 맞아? 지금 이게 이 친구는 밖에 있는 친구예요. 수학여행 못 간 친구네요. 네, 못 간 친구이거나 아니면 교생 선생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밑에 보면 뉴스 고고 이건 안에 있는 친구들이고요. 배치몰 중 진도 부근 네이버 대화방에서 엄청 활발하게 그러네요. 서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었죠. 10몇 초 단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 되게 급하겠던 게 느껴지네요. 지금 이게 야 진짜 지금 학교에서도 조용히 하라고 난리네. 이게 지금 보니까 대화방이 23명이 들어있는 대화방 맞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반 대화방이었네요. 이 반이요. 이분이 교생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밖에서 이 방을 열으셨고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이 방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요. 그 외에 세월호 탑승객들 안에 있었던 단체방은 없어요. 이게 유일하다? 아니요, 이런 거는 많아요. 외부에 그러니까? 누군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교생 선생님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단체방이거나, 누군가 밖에 있었을 때는 보존이 됐는데요. 내부에 있던 핸드폰, 스마트폰에서는 대화방이, 단체방이 없다. 단체방이, 그렇잖아요. 예, 2조각 나왔어요. 딱 2조각 나왔는데요. 단원고가 모두 10개 반이잖아요. 그쵸? 10개 반인데, 10반, 우리 유민이 아시죠? 예, 유민이 핸드폰에서 나온 게, 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요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단체방이에요. 10반 단체방. 안개 주의보로 대기 상태란다. 승선하고 기다릴 듯. 기 밑에 붙이지 말아야 한단다. 자기 전에 붙이고 자면 안 된대. 이건 이제 전날에 일어난 그 카톡방이고요. 네. 점호는 11시 반이다. 이렇게 했고, 뭐 애들 내내 그러고 있는 거고. 11시 2분, 그러니까 전날이죠. 아이들한테 카톡방 들어와서 확인하도록.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군요. 네. 수학여행 가는 용도의 카톡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10개 반 아이들이 반별로 방을 잡은 게 아니라 다인실도 있고 침대 칸도 있고 다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반별을 통솔하려면 반톡이 반드시 필요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10반의 유민 학생, 김유민 학생한테 나온 거 요게 다예요. 그 다음에 없어요. 유민이가 그 뭐 반장 정도 했었나요? 아니요. 여기 이 반에 단체방이라서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0반의 다른 아이들 폰에서는 이 포렌식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선생님이 여기는 유민이한테 했다는 건데. 아니 단체방에서 한 것도 나오거든요. 유민이 포렌식에서는. 네. 단체방들이 지워졌다는 뜻이에요? 못 찾겠다란 말씀인 거죠. 그 위에 빨간 걸 위에 보시면은 바로 위에 또 있죠. 요게 우리 강민규 교감 선생님 그 포렌식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네, 명중님 보시면 아시겠죠. 선생님들 단체방이라는 걸 아시겠죠. 침착하게 행동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위에서부터 비상약 있으세요? 이거 전날 있었더니. 아프니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약 좀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게요라고 대답하셨네요. 네, 이게 두 피스가 다 뭐냐면은 선생님들 단체방.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거로 소통한 거죠. 그러니까 비상약 있으세요? 어떤 선생님이 물어보시니까 이지혜 선생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가 아파요. 선생님 저희 반은 감기약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참사 당일날에 보시면은 침착하게 행동, 학생 카톡으로 인원 파악 부탁. 요것이 바로 교감 선생님이 쓰신 내용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세월호 그 팀, 그 대장정의 교감 선생님이 여기 주도하는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방이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방이 만들어져야 서로 소통을 하니까. 네. 그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아이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 방을 만들었을 거고. 네, 반톡이 당연히 그렇죠, 있었겠죠. 반톡이 있겠죠. 네. 아니, 없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유민 학생 거를 보면은 식당 앞으로 모이기가 끝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전날 9시 25분이거든요. 이후에 얘들아 괜찮냐라든지 그것도 필요 없고요. 식당 앞으로 모이기면은 자고 내일 뭐 일어나는 건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밥은 몇 시에 먹는다. 이런 지시사항이 없잖아요. 그러게. 근데 나는 그러면 그 카톡방이 꼭 세월호 타고 수학여행 가는 게 아니라도 그 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한 반이 새롭게 시작해서 3월 지나고 4월 중순 정도까지면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네. 이미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고 있는 카톡방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 전 남았다는 거예요? 전 내용들은 있다는 건가요? 이 전 내용이요? 예. 전 내용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단체방 내용 없어요. 단체방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개 반에 이 반톡이 2조각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한다, 이거는. 한 조각은 지금, 요거예요. 요거 지금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시중에 많이, 인터넷에서 많이 보신 사항일 거예요. 보면은 포렌식이 아니라 카톡으로 남아있잖아요. 신우기도 괜찮아요. 호연이도 괜찮아요. 조끼 입으셨나요? 뭐 얘들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요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발굴이 될 수 있었냐면 이게 4반 강혁 학생이거든요. 혁이가 핸드폰을 산 지 3일밖에 안 돼서 잃어버릴까 봐 걱정돼서 집에 두고 갔어요. 어머니가 청소하시다가 그 카톡 오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포렌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근데요. 근데 그 전날 9시부터 지금 이 시간대 시작하는 시간대까지는 또한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자야 된다, 언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지시사항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의 그런 게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비어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우리 그 학생들 카카오톡 방들은요 반톡만 하는 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친한 친구들끼리 그렇죠. 그룹별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룹방이.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 아들 같은 경우 보면 담배 피우는 친구들끼리 따로 톡방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톡방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반톡방도 없고. 그러니까 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처럼 유민이 거 26분 끝. 네. 그 다음에 4반 거 이거 하나예요. 딱 두 조각만 남았어요. 제가 외부에 지금 공개됐던 거. 유민 학생 건 외부에 공개가 아예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죠. 이거 지금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죠. 뭐 포렌식 하기 전에 누가 손을 봤다는 거예요. 뭐 합리적으로 뭔가 상황이 돼야죠. 그 당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던 4월 16일 날 당일날 통화 목록이 많이 지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진도에서 팽목한 거야. 진도 근처 해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 내 통화 목록이 지워졌다 이런 증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그 팽목 진도 이쪽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통해서 손을 보면 일괄적으로 손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의심이 들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반톡도 없고 단체방이 없냐고. 그때 당시에 카톡 압수수색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 당시에 그걸 가져가서 지웠을 가능성 같은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는데 일단 네. 이 카톡 포렌식의 핵심은 그거네요. 그 당시 상황들이 리얼하게 전달될 수 있는 카톡 단체방이 사실상 아예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찾을 수가 없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방이 많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끼리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끼리도 있을 수 있고, 동아리끼리도 있을 수 있고, 예, 많을 수 있는데, 이 지금 돌아다니는 몇 개의 그런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누군가 밖에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세월호를 탔어요. 근데 푸나님이 밖에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만 남아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열어보고 캡처했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 네. 그럼 여기까지를 지울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누구나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세월호 안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단체방. 적어도 10개, 10개 반이니까 적어도 10개의 행방은 이게 끝이다. 정말 미스테리네요. 네. 정말 꼼꼼하게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거나 네. 기술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가 싶어요. 핸드폰이 물에 잠기면서 기능 자체가 올스톱 하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자료는 남거든요. 이거는 데이터 형태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는 휘발성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을 바로 4일 후에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지인이 있었거든요. 일본 기자분이 와서 취재한다고 그랬었는데 카카오톡 본사 자체를 털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하드 자체를 털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도 복원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잖아요. 카톡은. 그래서 삭제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 사진 혹시 보이세요? 제가 여기다가 시간도 써놨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옆에 7시 36분이라고 제가 써놨죠. 예. 네. 그 다음에 아래가 8시 53분이에요. 예.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은 8시 53분만 해도 갑판에서 놀다가 9시 11분에 어떤 다인실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9시 12분이 이제 아이들이 구명조끼 입고 복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요. 9시 12분에 네. 아니 이게 사진 촬영한 데이터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러게. 네. 타이타닉 흉내내는 것은 9시 12분인데. 그 시간대에 배는 거의 90도 정도까지 이렇게 약 90도로 보이게 사진 찍힌 거를 보면 한 45도 되나요? 명중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 오케이, 데이터니까 건드렸다. 이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이거는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건드릴 수 있었을까? 아니,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은요, 이 디지털 사진은 찍을 때 고유 데이터가 처음 저장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전송하면 전송한 시간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뭐 편집했으면 편집하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배가 지금 이렇게 침몰해가고 있는 와중에 이 사진을 편집하거나 수정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왜냐하면 반톡이 아예 없다 하기에는 약간 있다? 이건 사실상 없다죠. 사실상 없다. 그다음에 이게 바로 그 아까 그 사진 이 포렌식한 거 순서 이렇게 나와 포렌식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푸나님 전날이 다 불꽃놀이죠. 이거 보시면요. 그 다음에 바로 사고예요. 사진 하나도 안 찍었다는 거네. 그 다음 그 사이에 제가 본 48개에서는 그래요.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과연 불꽃놀이를 하고 아이들은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서로 우리가 예전에 수학여행에서 그랬듯이 장난치고 자기 싫어서 얘기하고 뭐 안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았을까? 포렌식이라고 하는 게 바다에서 건져 올려져가지고 대부분 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건져 올려진 핸드폰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세월호 유가족 분들까지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해서 이게 포렌식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을 거라고요. 중간에 누가 손을 타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진을 보면은요. 사진에는 항상 고유의 데이터 사진 이름이 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찍고 지우면 그 번호는 영구결번으로 남거든요. 그 사진의 고유의 번호는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보면 불꽃놀이 맨 마지막 사진이 13975686768096로 끝나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사진 찍은 것들을 보면 601, 408, 653 이 번호가 중간중간 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사진 그 타이타닉 같이 9시 12분에 찍었던 사진 보면 139760714801 자동 번호가 부여되는데 자동 번호가 부여되는데 중간에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이 이게 징검다리처럼 돼 있어요. 이 사진은 지금 번호를 보면 징검다리처럼 돼 있고 중간중간 사진들이 뭉텅이로 빠져 있어요. 그럼 가능성은 두 가지네요. 이거 지운 누가 지웠거나 본인이 지웠건 누가 지웠건 네. 지운 거예요. 누가 지웠거나 예를 들면 포렌식을 할 때 그거는 살려내지 못했을 수도 있죠. 살려내지 못하는 경우에 포렌식은 보통 이런 데이터를 살려내지 못하면 데이터 찌꺼기는 남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공란 정도로 남는다. 네, 뭔가가 남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삭제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징검다리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던 건데 그렇게 해서 외부에 손이 타지 않은 상태로 포렌식을 했다는 가정이 있다면 갑자기 RCS가 생각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들죠. 원격으로 지울 수 있거든요. 네트워크 상에 망해서 뭔가 지웠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아니면은 포렌식 하기 전에 누가 손을 봤을 텐데 포렌식이라는 것 자체가 건져 올려서 유가족 분들도 확인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누가 손 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 그 포렌식을 하기 전에 손 봤다는 건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그럼 포렌식하는 포렌식을 해서 손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돼 그 안에다. 그러니까 포렌식 하는 사람이 개입됐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통 통신사에 핸드폰 고장났어요라고 그러면 통신사에서 원격 지원하거든요. 그때 자료 다 지울 수 있어요. 원격 지원 요청해서 오케이 눌러주면. 하긴 제가 저 인터넷 고치는 거 있잖아요. 예. 서비스 뭐 해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이상하길래 했더니 원격으로 다 컴퓨터 다 보면서 해줘요. 지우고 예. 설치하고 다 해주더만. 예, 그게 RCS 프로그램이 그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예전에 막 의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들어와가지고 불필요한 거 다 지원했다. 이거에 대한 확증인가요, 이게? 일단 확실한 것은 전날 11시 반에서 아침 7시까지가 없잖아요. 없다. 비워져 있다. 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 좀 싸웠어요. 뭐냐면 애들 그냥 다 재웠을 수도 있다. 다 잤을 수도 있다.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근데 제가 사진 하나 찾았어요. 디지털 카메라에서요. 뒷가에서? 네. 4시에요. 새벽 4시에 애들이 다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네. 네. 전부 다 카톡을 안 했기 때문이란 말은 가서 성립이 안 되네. 카톡뿐만 아니라 사진도. 그러니까, 사진, 카톡 모든 것이 지금 전날 11시 반, 좀 맥스로 잡자면 12시에서 아주 7시 정도까지. 네, 7시까지 없어요. 7시간이 공백으로 돼 있는. 네. 4개 있다고 하는데 그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점핑해서 이야기를 하면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적을 해서 급변침하다가 넘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건 당일 그 시간대잖아요. 그게 지워졌다라고 하면 이미 누군가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개입해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그 사이에 나온 그 아이들이나 그 안에 선생님들이나 승객들이 무언가 데이터를 움직인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손이 탔을 확률도 굉장히 사실은 높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면 포렌식만으로도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고의 침몰설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두려워요. 이 부분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판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만 현실이 이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무리한 추정이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카톡 포렌식은 다 끝났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세월호 6월 발견된 것을 은폐했다는 바로 그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달에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진상규명 방해세력 명단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언론상에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랬거든 이제 뭐 진상규명하려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러나 보다 정도 했는데 이게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세월호 특조위에 이 사람들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발표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전력들을 들어서 이 사람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니 여기 어떤 연관성도 없는 사람들이 세월호 제2기 특조위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발표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이번 사건 통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인물 있죠. 세월호 인양 추진단 부단장이라고 하는 김현태 씨. 이 사람도 이미 세월호 유가족들이 발표한 방해세력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해양수산부 쪽에서는요. 연영진,
참사 당시 직위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었고요. 이 사람이 작년 11월 달까지 세월호 인양 추진 단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요 행위로 보면은 2015년 11월 19일 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보고용으로 해수부 비밀 문건을 소지했었고요. 세월호 인양 지연하고 선체 훼손하고 미수습자 유실 방지망 부실 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현태는 세월호 인양 추진단 부단장이었는데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 훼손, 미수습자 유실 방지망 부실 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직은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의 부단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철조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양 지원반이었고 세월호 인양 추진 부단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세월호 인양을 지연, 선체 훼손, 미수습자 유실 방지망, 부실 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 연영진 씨, 김현태 씨, 이철조 씨 이런 사람들 다시 나올 세월호 인양 추진단의 인양 추진과에 있던 장기욱 씨랑 포함해가지고 현직 해수부 직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철조 씨만 해도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 단장이고요. 장기욱 씨만 해도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의 선체 수습 과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해수부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해수부 차원에서 인양 지연시키고 유실 방지망 같은 거를 조금은 의도적으로라도 부실하게 조치하고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김현태 씨라는 분이 사실은 유골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다가 지금 온 국민을 지금 분노에 떨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4.16 연대,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공개한 이 명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인물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참사 당시 해경 경비 안전국장이었고요. 현재 해경 차장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해경 통신 서버에 대한 특조위의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춘재 씨. 이춘재 씨라고 해야 되나요? 예, 세월호 참사 당일날 해경 본청 국비 안전국장 이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냐면요. 그 4월 16일 날 8시 55분에 공식적으로는 강원식 1등 항해사가 통보를 한 거잖아요. 저희 세월호가 지금 침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순간부터가 조난 상태라면 그때부터가 국가의 임무이다. 여기에서 출발한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책임 방기 및 직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먼저 거론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한번 고발을 해보자. 이번에 고발과 고소의 차이를 알게 됐어요. 몰랐었어요? 네. 고소는 당사자, 고발은 제3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죠. 고발은 이제 정부에게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정부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위법 사항이 있으니까. 네. 처벌해 주세요라고 넣는 게 고발이고요. 네. 고소는 내가 손해를 저 사람한테 봤으니까 네.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고소고발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그냥 뭉뚱그려서 고소고발 그러는데. 네. 예. 네, 저희 목요 포럼이죠.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가족들이고 그런데 이제 파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고발장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근데 뭔가 되게 잘못한 것은 많은데. 굳이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은 직무 위반으로 일단 명칭을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육아 기간에 뭐 통보를 너무 늦게 했다든지 누군가 도와주겠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찝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육아 기간 등의 지원 및 동원 가능 연락 실태라는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해경 혼자 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7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해경 혼자 할 수 없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줬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고발장에서 해경 본청 녹취록으로 정리를 해보니 9시 20분에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동원 요청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22분에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전화 왔는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안행부 상황실에서 연락했는데 동원 요청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토부 안행부 직원이 연락해서 심지어 육군 31사단에서 연락해서 육군도 지원을 할까 했는데 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연락 실태를 보면은 9시 20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0시 37분까지 그 시간 동안 국정원, 중앙119 구조본부, 안행부 상황실, 중앙119 구조본부, 중앙119 구조본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위기관리실, 경찰청 위기관리실, 소방방재청 상황실, 국가안보실, 해수부, 국토부 총리실, 안행부 직원, 육군 31사단 이렇게까지 지원 요청을 했지만 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시간 17분 정도를 소모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고의성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뭐 했어요, 그럼 그동안 이 사람은? 대답이 없었죠. 그러니까 상황실의 대장이었잖아요. 네. 목포. 네. 목포 상황실 대장이면 왜 상황실을 만들어 놨냐면 해상교통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서로 그 교통량 조치하고 어디 가라 부딪힌다 이렇게 조심하라 뭐 암초 있다 해류가 있다 어쩌던다 뭐 훈련 중이다 이런 거 계속 유기적으로 함선들하고 배들하고 통신하면서 교통 정리하라는 역할이고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 배가 어선이 침몰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구조 세력들이 가서 조치할 수 있게 하는 센터잖아요, 상황실이. 네. 근데 이 센터인 상황실의 대장이란 사람이 그러면 자기보다 위에 상급 기관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 제대로 조치를 취했으면 고발당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춘재가 주장하는 바는 침몰 시간부터 전복 신호가 뜬 10시 31분까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해경 치안 상황실 옆에 위기관리 상황실에 모여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지시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봤고 그 지시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타임라인을 한번 맞춰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해경청장 말하는 거죠. 해경청장님 시차별 동선별 조치사항이라는 게 나왔는데 9시 43분입니다. 구조대 특공대 현장 파견 승선시킬 것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침몰 현장에는 세월호로 승선시킬 구조대 특공대가 없었습니다. 해경 지휘부들은 구조대나 특공대가 언제쯤 출동했으며 침몰 현장에 몇 시쯤 도착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실제 상황이 그렇게 달랐던 거죠. 이렇게 조치를 했다. 라고 자기네들은 얘기하는데 그때 상황은 아니 뭐 특공대이고 박근혜 스타일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해경들이 할 얘기가 아닌데. 다음에 9시 47분에 1, 2, 3정 현장 사고 선박 내 승선하여 조치 바람 이런 명령이 내려왔어요. 실제는 어땠는데요? 1, 2, 3정은 선원들만 구조한 후 뒤로 물러나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고요. 해경 지휘부들은 1, 2, 3정에서 볼 수 없는 해경 상시 정보 문자 시스템에 이 같은 지시를 한 후 세월호에 해경이 승선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9시 52분 무조건 선내에서 나와 있도록 조치. 이 1, 2, 3정 해경들이 이미 세월호 선원들을 모두 구조한 후기 때문에 교신을 아무리 지시해도 실행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해경이 선내로 진입하지도 않았고요. 9시 57분 헬기 항공구조사 여객선 편승 후 현장 안내 조치할 것. 항공구조사들은 세월호에 내려가서 선내로 진입하지 않고 밖으로 탈출한 승객들만 바스켓에 태워서 헬기로 옮겨주었고요. 항공구조사가 탑승객들에게 현장 안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10시 14분 여객선에 자체 부력이 있으므로 바로 뛰어내리기보다는 함정에서 차분하게 구조할 것. 이것은 이게 방법이 맞다 이런 것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윗선에서는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김경일 정장이 승객이 절반 이상이 지금 안에 갇혀서 못 나온답니다. 배가 잠시 후에 곧 침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TRS 교신을 한 이후의 지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TRS 교신으로 절반 이상이 갇혀 있고 배가 곧 침몰할 거라는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차분하게 구조할 것. 이거에 대한 이런 식의 어떤 책임들이 다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이 이 정보를 쥐고 있으면서 쥐락펴락한 가장 핵심 인물이라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10시 21분 승객들 해상 탈출 적극 유도할 것.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은 세월호에서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었던 시간이고요. 세월호의 우연까지 모두 바닷속으로 들어간 시간이고 10시 31분에 세월호 전복 신호가 뜨는 시간입니다. 이분이 무슨 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받았으면 지금 해경 차장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아무 처벌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포인트인 거죠. 이게 국가의 책임이냐 아니냐 했을 때 이 분이 책임을 지게 되면은 국가가 잘못했다라는 걸 시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박근혜 정부가 끝까지 막고자 했던 거이었기 때문에 선원들만 그렇게 처벌을 받았죠. 한 명 받은 사람이 이제 김경일 1, 3정장 한 명인데요. 예. 그러면 이걸 다시 김현태 씨로 돌아가 보면요. 네.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의 해수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승진했고요. 이춘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김현태 씨 같은 경우도 그 당시부터 세월호에 관련한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실제로 세월호 수습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수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내려가면 많은 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교통사고였을 거야. 그냥 어떤 문제가 배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는지만 조사하려고 하면 음모론 같은 건 없죠. 그런데 해경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덮으려고 했고 이런 엄중한 사안들을 알고 시작되면 저는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기회. 네. 해수부하고 해경에서 솔직히 해경이 해체되었던 것을 복원시켰잖아요. 그리고 해수부 직원들 중에 세월호에 관련됐을 것이라고 의심받는 모든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죽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을 찾을 수 있게 그 사람들한테 엄중문초를 하고 진실을 찾는 길로 끌어내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야 그 사람들 가족도 살고요. 그 사람들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뭐 공순주님께서 열심히 여태까지 다 샅샅이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이춘재 고발장에 대한 압축본이고요. 예, 여기 해경 구조대, 특공대 등을 늦게 출동하게 하거나 협조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구조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거는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든 게 우리 안에서의 적이잖아요. 예, 이제 친구들이나 뭐 세월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래요. 진짜 무능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그쪽 사람들이 그쵸? 논리죠. 진짜 무능했을 수 있고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렇다.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6쪽에 보시면 이거요. 무능해서 경황이 없어서 구조를 못했다는 해양 경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 바로 참사 전해에 62차례 조난사고 및 인명구조 훈련을 했어요. 그럼 평균 잡아 6일에 한 번씩 훈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발장에 다 넣었어요. 뒤에 표를 보시면 쫙 나오는데요. 유사한 사례들 다 지진, 해일, 여객선, 인명구조훈련, 잠수구조훈련 등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능해서 구조를 빵명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 성립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저쪽 사람들이 말했던 것 중에 배 밖으로 뛰어내린 사람을 구조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하고 약간 우리는 방향성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구조하는 건 단 한 건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와, 생각보다 2013년도면 세월호 사건 나기 바로 전해이기 때문에 네.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고 2014년도에도 꾸준히 훈련을 했을 것 같은데요. 1월 달에만 해도 3번, 2월 달에 하면 5번, 3월 달에 2번, 4월 달에 3번, 5월 달에는 굉장히 많았네요, 훈련이. 5월 달에는 거의 한 20건 정도가 있고요. 이 훈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해서란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고발 이후에는 그렇게 적었어요. 침몰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침묵하던 이춘재가 침몰한 직후인 10시 35분이 돼서야 비로소 서해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요. 지금 여객선에 항공구조단 못 갑니까? 그림이 됐어야 됐는데 그게 문제라 말이죠. 그림이 됐어야 됐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벤트 퀴즈 나갑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림이 됐어야 됐는데 라고 말한 상황실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자 선착순 5분에게 연지연 콩탕에서 곰탕 보내드립니다. 팟빵 새날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만 올려주세요.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는 이메일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에 나와 있는. 네, 공식적인 왜냐면 이거는 고발장이니까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쓴 글이에요. 법적으로. 예. 거의 사실은 넣을 수가 없는. 넣을 수가 없어요. 예. 근거는 TRS 녹취록이라든지 여태까지 나와 있었던 자료들. 그다음에 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3년 해양경찰청 훈련 목록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그러면 이 사람 말을 이걸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분석이라 그런 걸 해보면 뭔가 그림을 만들려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막 좀 전에 조치한 걸 시간대로 보면. 그러니 우리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림이 됐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멋있게 구조해야 되는 상황. 제가 아까 솔지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능론,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공식 데이터 자료를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사고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오는 건데요. 제가 2010년부터 16년까지 찾아봤거든요. 2011년까지는 상승해요, 해양사고가. 그러다가 2012년, 2013년에는 해양사고 총 건수가요, 13%, 31% 이렇게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인명사고도요, 12%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계속 해양사고 건수와 인명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2014년에 세월호가 가라앉고 나서요.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상승합니다. 해경이 해체됐죠. 그리고요. 바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해경이나 해수부 이런 사람들이 무능한 게 아니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그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들이 감소하고 있던 추세거든요. 특별히 기술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해경과 해수부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었던 추세인 거예요. 아, 이것도 미스테리네요. 무능론은 우리가 그토록 싫어했던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세월호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던 게 무능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력들이 지금 승승장구해서 남아서 요직으로 올라가고 심지어 세월호 선체 조사하는 현장에도 책임자로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네, 이 고발장 쓰면서 많이 솎아낸 거예요. 언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왜 세월호 그 항공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 보면은 완전히 아작내놨잖아요. 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에 만약에 뭔가를 은폐하려고 있는 책임자가 현장 책임자로 있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세월호 우연은 다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뭐 골조만 남아있다시피 해서 다 뚫려 있는 상태고 그거를 육상에서 바로 직립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제일 심하게 돼요. 세월호가 구조역 학성으로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네, 여기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요. 이게 고발장을 쓰고 또 이게 두 번째 고발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시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문 4가지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하지 않았는가? 왜 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왜 구하기 위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구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노력을 했는가? 이것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면 구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다. 계속 버텼던 거죠. 구해야 되는 상황에 적시적소에 이 사람이 어떤 조치만 취해줬어도 되는데 일부러 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시간 딜레이만 시키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림이 됐어야 됐는데. 네. 아, 좀 무섭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를 이미 한번 박수영 군 아버지께서도 이춘재를 고발하셨는데, 검사님을 만나셨대요. 아, 그때 그 이야기죠. 그래서 검사가 했다는 막말. 검사가 세월호 사고, 교통사고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검사가 받아들였다고. 네. 차라리 교통사고 아니냐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거죠. 이 XX들. 그냥 제대로 구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복잡하게 만드냐고. 맞아. 그렇게 괜찮다는 듯이. 네. 그게 더 힘든 거죠. 사실은 이 세월호 참사에 있어가지고, 참사 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이게 덮어져버린 건 모두 다 검찰 책임이에요. 검찰이 똑바로 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검찰의 수사를 지휘를 했던 사람이 황교안과 우병우였습니다. 아이고, 알겠고요. 네. 잠깐 오늘 말씀해주신 카톡 포렌식 이야기하고 이춘재 고발 건은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그림이 됐어야 되는데라는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 그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인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계속 딜레이 시키면서 결국은 배가 무너지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이춘재였군요. 이분이 바로 현재 해경의 차장이십니다. 총장 밑에 차장. 높다 높기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랜만에 나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정보를.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예. 오늘 내용은 정말. 그러니까요. 소름 끼쳐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해가지고 독립운동가에서 뭔가 국민적 영웅이 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집권을 너무 오래 하네. 37년이 뭐야. 정말 심하죠. 이거는 김구 선생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집권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있어요. 한 분 그런 분이 김일성이 좀 더 오래 했어요. 48년부터 90몇 년까지 했으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무가베가 가장 선망의 대상이었던 나라가 북한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간단히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나중에는 왕조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인 거지. 무가베 집권 초기에 북한을 한번 방문한 다음에 북한의 열렬한 팬이 됐다잖아요. 그래서 묘지도 북한처럼 만들고 무슨 기념관 건물도 북한에 있는 걸 본따서 만들고 북한에서 기술 지원도 해주고 군대도 이제 파견 보내가지고 북한에서 훈련시키고 했다잖아요.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북한을 가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김일성이 아주 잘 나갈 때예요. 김일성이 살아있고 잘 나갈 때인데 그걸 가서 보고 배운 거죠. 이미 그 당시에 80년이면은요, 김일성이 집권해서 20년이 지났어요. 22년 된 해예요. 그러니까 짐바브웨 무가베가 북한에다가 용병을 좀 훈련시켜달라고 보내요. 자기 나라 군대를. 그래서 특수훈련 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반대 박살을 합니다. 2만여 명을 학살을 해요. 그러니까 37년 정도의 통치하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 37년인데 우리가 5.18 이야기할 때 정말 옛날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계산한 적 있죠. 5.18이 1980년이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만 불과 5.18 30년 전에 일어난 게 6.25예요. 37년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30년을 빼면 50년 6.25고 7년을 빼면은 일제치하예요. 그렇지.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긴 세월인데 그 정권을 유지하려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이제 박정희나 박근혜나 똑같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무리하게 정권을 끌어가려고 비민주적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력을 얻지 못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언론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홍보를 해가면서 당연히 무가베 대통령은 집권을 해야 된다고 계속 뿌려대는 언론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언론들도 박정희의 유신 같은 거를 홍보 찬양하는 그런 언론들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아 그런가 보다 북한이 쳐내려올 수 있으니까 박정희한테는 종신제에 가까운 권력을 줘야 된다. 쉽게 표현하면 총통제잖아요 이게. 그런 방식으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가베가 무너진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최소 20-30년 전에 무너졌어야 될 정권이에요. 무가베라는 사람 때문에 이 짐바브웨 국민들이 겪었던 경제적 고통 이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2억%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말이 그냥 글자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화폐로 2억 원으로 뭐 껌 한 통 정도 살 수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이었는데 곱하기 1,000원을 해야 되니까 2,000억. 2,000억으로 껌 사러 가는 거예요, 한 통. 좀 안타까운 건요. 무가베가 물러나더라도 어떤 처벌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답니다. 네. 지금 현재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사임을 하고 무가베가 받은 것은요. 사면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수도에서 계속 살 수 있게 사면권을 얻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37년 동안 축적해놓은 부를 그대로 지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적폐라는 게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무가베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가베를 처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가베를 처벌하기 시작하면 자기들한테도 칼끝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박정희를 영웅하는 논리하고 좀 비슷한데 짐바브웨 해방을 이끌었고 총리와 대통령으로도 많은 일을 했다. 무가베는 쉴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부하고 무가베가 협상을 한 게 뭐냐면 자진사퇴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자진사퇴한 거거든요. 사임한 거거든요.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짐바브웨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의 재산권도 지키고 이게 이제 협상 조건이었던 거예요. 참 아득한 얘기입니다. 박근혜도 그런 생각 똑같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다. 네, 그래서 탄핵이냐 사임이냐 고민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본보기를 보고 사임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야 재산을 지키잖아요. 맞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를테면은 최근에 전두환 논란과 좀 비슷한데 아까 말한 무가베가 1981년에 북한에서 자기 나라 군대에 훈련시켜가지고 학살한 인원이 2만 명입니다. 근데 그 2만 명에 대한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바브웨 민주주의 역사도 굉장히 지난하게 갈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짐바브웨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런 것도 저는 역사적 교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려봤고요. 37년 동안의 집권. 이 사람은 출근하고 싶을 거예요. 그 권력의 탐욕이 90 넘어서도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반대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끌어왔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시작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방송해 주실 내용 첫 번째가 카톡 포렌식 이야기예요? 네. 카톡 포렌식이 지금까지 그 인양 전에는 48개가 공식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개인정보상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인양 후에 20개가 공식적으로 나왔고 그 후에도 핸드폰은 수십 개가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포렌식은 스톱한 상태. 아, 지금 더 이상 포렌식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예산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겹쳐 있어서 포렌식을 못 한다라고 홀딩된 상태입니다. 아, 그것도 우리가 몰랐네요. 네. 예산이 부족해서. 예, 유가족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윤희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핸드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럼 또 가족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우리 아이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예, 그래서 안 하나 보다. 너무 많이 뭐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고 조금 포기하시는 상태예요. 요즘에는 가족분들도 이렇게 막 예전처럼 막 해야만 한다 이런 의지도 있으시지만 좀 안 되나 이렇게 좀 주눅 들어 있는 부분도 많으셔서 예, 그런 핸드폰이 수십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아직도 어떤 핸드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인데 네. 결국은 예산 문제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좀 생겨드는 그런 부분 같고요. 지금은 사실은 주체가 없잖아요. 이걸 조사하고 할 만한 주체가 아직 이기특조위가 출범도 안 한 상태라서 주체가 없는 거죠. 하려면 부모님들이 자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죠, 그 부분이. 아, 그렇죠. 예, 자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포렌식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에. 사실 이게 아이들이나 이 남겨진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는 작업을 자비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돈을 들이면. 그런데 이게 나중에 법정으로 가서 법원의 증거 능력을 따질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렌식 작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겹쳐 있으실 거예요. 네, 부식된 상태도 심각해서, 예, 그래도 포렌식 하면은 많은 게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이전, 48개의 핸드폰 포렌식이죠. 스마트폰, 포렌식을 좀 살펴봤어요. 네, 이게,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파일로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2차, 메시지, 첨부 파일, 사건 당시 자료, 친구 사진, 그 다음에는 엑셀로 다 정리가 돼서 나와요. 예,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한 개당, 포렌식을 하면은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이렇게 첨부 파일, 사건 당시 자료, 어카운트 정보, 앱스 기록, 카카오톡, 전화번호부, 타임라인 통화 목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걸 먼저 보실 것 같아요? 카톡이죠, 당연히. 카톡. 또 타임라인도 보겠죠. 타임라인은 그렇죠. 네. 예, 시간별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가 다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메시지를 보냈고 그다음에 전화를 받았고 그다음에 네이버에 접속했고 이런 타임라인이 쫙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사건 당시 자료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는 예, 타임라인을 보게 되고 뭐 이것저것 보게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겠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장 보시면은 사진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예, 이것도 4월 16일 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9시 34분에 마지막에 스크린샷을 한 거죠. 그 화면 캡처 말하는 거죠. 네. 이거 왜 했을까요, 근데? 요것이 바로 이 친구가 네이버 기사에 뜬 예, 진도 여객선 침몰 중이라는 것을 스크린샷해서 저장을 해놨었어요. 아이고. 남학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9시 34분이 마지막이잖아요. 이 친구는 마지막으로 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것이 그 기사를 캡처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소름 끼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나 알고 죽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바로 네. 이게 그 기사예요. 캡처했던 기사네요. 네.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이게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이 기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기사 입력 시간에 보시면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뇌물, 알선 수재, 배임, 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사면권은 국민들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들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 사면 역시 방향성은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대상자 중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내린 사면 대상자 검토 대상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시위법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세월호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용산화재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전 정부의 대규모 특사 때 포함되던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사 시기는 이르면 성탄절 또는 내년 설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군의 삼엄한 경계 속에 근로자 6명이 도랑을 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머리만 보일 정도니까 깊이가 1m는 넘어 보입니다. 트위터에 이 사진을 공개한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북한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었던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귀순 당시 지프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자 북한 병사가 차에서 뛰어 내달렸던 곳입니다. 군 소식통은 JSA 귀순 사건 이후 북한이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해 도랑을 파는 등 장애물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나무 두 그루도 탈출 방지용으로 새로 심었다는 일부 주장엔 이전부터 있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이 귀순 병사가 지프 차량을 타고 건넜던 72시간 다리에 통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계 병력도 배치됐는데 통행 시 신원 조사를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 대책을 논의하자는 유엔사의 요청엔 나흘째 묵묵부답입니다. 정전협정 위반이 명확하므로 회담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끝까지 회담을 거부하거나 무반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귀순병사 오모 씨는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무가베라고? 한동안 국제 뉴스를 도배하신 분이에요. 세계 최고 기록 세우신 분 아니에요? 장기 집권으로? 37년 집권했다고 하더라고요. 왕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최장기간 집권이라고. 그러니까 37년이면 5.18 때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했었어. 우리가 태어났을 때 박정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박정희가 사실상 대통령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8년이나 집권하니까 박정희가 죽고 나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대통령은 무조건 박정희인 줄 알았잖아. 우리 어렸을 때. 네. 무가베라는 사람이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에 37년 집권했는데 최근에 물러났어요. 사임했죠. 93세의 나이로. 그런데 이 사임하는 동안 그 절차가 굉장히 재밌게 돌아갔던 거 아세요? 이 사람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너 대통령 그만둬. 그러니까 배째 나 할 거야. 난 내 임기까지 다 할 거야. 그리고 버텼어요. 자기 임기가 언제까지인데?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내년에 선거가 있다.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국민들이 집권당하고 다 같이 탄핵을 하겠다. 탄핵 절차를 들어가니까 사임을 한 거예요. 근데 탄핵 절차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보고 배웠어. 이 무가베 대통령의 부인이 구찌 그레이스라는 여잔데. 그레이스인데 구찌를 너무 좋아해서 구찌 그레이스라고 네. 하는 거예요. 52살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최순실보다 한 10배는 막강한 권력을 누린 거예요.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만 40세 이상 차이 나죠. 예, 그러니까 정말 사랑했나 봐. 최순실보다 더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심지어는 다음 대통령을 하려고 무가베 대통령의 부계자라고 하는 사람을 축출하려고 하다가 되치기를 당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부인을 대통령으로 후임으로 만들려다가 결국에는 되치기 당한 거예요. 예, 되게 웃겨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짐바브웨의 독립운동가예요. 일단 네, 시작은. 그렇죠. 예, 독립운동했죠. 그 독립운동했던 그 전력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독립운동 같은 거에서 이제 순수혈통. 북한도 사실 그런 거거든. 백두혈통. 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중국이 그 부분에도 입장 표명을 했어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게,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고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의 구충제 지원.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태도라 그랬잖아요. 네. 저의 가설이에요. 학설인데 예를 들어서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핵 문제도 니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꿀 수 있었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 거야. 네. 그렇죠. 뭐 스포츠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세계 외교에 있어서 근간은 대부분 다 스포츠로 이루어져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소련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으면 소련 올림픽 안 가. 그러니까 LA 올림픽 안 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답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이미 어떤 종목에서 참여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슬슬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우리도 한번 한 발짝 내밀어 봐. 변화의 단계가 분명히 왔다고 보거든요. 뭐 거기까지 이야기 일단 하시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500만 원을 개척하셨네요. 새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력을 또 달력 500권 나갑니다. 아니 그렇게 박봉에 500만 원씩이나 내시고 그래요. 아이,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되잖아. 펀딩 인원 안 찼다 그러니까 세관나라한테 직접 입금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죽겠지? 민주당 정당 후원회 저번에 여러 가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대출 받아 쓰고 계신다는 중앙당 예. 후원회가 지금 차곡차곡 모이고 있나 봐요. 그런데 1호 당원으로서 옛날엔 청재잖아, 청재. 그렇죠. 문재인 청재 좋은데? 좋은데?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게 없어졌죠. 대통령이지만 청재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렇죠. 주로 1호 당원 이렇게 썼는데 500만 원을 쾌척하셨다 그러네요. 500만 원으로 쾌척한 이유가 개인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이어서 더 할 수 있지만 더 할 수 있었지만 네. 돈 없어요. 더 할 수 없어. 특수활동비 뭐 아껴가지고 또 자기 생활비는 월급에서 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더 요구하면 안 돼요. 참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국정원장들이나 이런 애들도 그냥 쉽게 1억 정도는 들고 나오는데. 그러게. 그것도 현금으로 챙겨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중앙당 후원회 모금 행사를 할 건가 봐요. 대통령의 효과라는 건 그런 거야. 프레지던트 이펙트. 그렇죠. 제가요. 500만 원을 냈어요. 이렇게 되면 500만 원을 이렇게 내는 상황이 되면 기타의 분들은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민주당의 그 각종 당직과 그 선출직 공무원들 이분들 대통령이 500만 원 냈으면은요 당비가 500만 원이거든요. 대통령이 이건 후원금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준해서 이러시면 진짜 의원들은 정말 억울하겠어요. 내야 돼요 의원님들도. 매달 나가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당비도 100만 원이 넘는데 그 당비에 더해서 이렇게 후원금 쪽으로 또 이렇게 뭔가 또 이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피 같은 500만 원이지만 내가 내므로써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낸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500만 원 내면은요 그 효과가 기본 5억에서 10억 원 돼요. 더 될 거라고 보는데 최소한. 네. 왜 냈느냐를 보는 사람들 나 10,000원이라도 내야겠다. 일반 당원들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한번 나서주면 사실 이런 건 안 되는 건 거의 없다고 봐요. 사실 그 권리당원 150만 명인데 그 150만 명 권리당원들이 1만 원씩만 내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죠? 계산이 안 되네요. 150억 아닌가? 150억이죠. 150억이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말도 만들었네요. 더불어민주당 치어업 페이. 더치페이. 치어업. 모금 활동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윤솔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요즘에 정말 전국이 시끄럽네요. 세월호에서 나온 6월 은폐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끄럽긴 한데 우리는 또 할 일을 해야 되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송으로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마 오늘 방송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윤솔지님 왜 안 나오셨던 거예요? 일단 생계 이게 문제야. 네, 생계 때문에도 그랬고요. 아마 저 같은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무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노미 상태인 거였죠. 나름대로 그런 거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너무 방대해서 어디에 접근을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약간 분야가 생긴 거죠. 공순주님도 분야가 있고 저도 분야가 있고 그래서 그걸 좀 파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국민들 무가베와 반대되는 인물 하나 있죠. 민주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외교적인 이야기 잠깐 할게요. 드디어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하고 중국의
왕이 중국 외교부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급에 해당되는 인물이에요. 네. 호칭이 달라서 그렇지. 이 사람의 두 분이 12월 중순에 국빈 방문 추진을 합의했다. 이거 좀 표현이 애매한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확정 지어놓고 날짜만 잡는 걸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스케줄 조정은이죠.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게 특사가 갔다 오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로 12월 방중하는 스케줄을 협의를 한다는 게 이제 장관 회담에서 열려서 결정이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발표문 나오는 거에 아마 일정 부분 섞여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특사가 갔는데 김정은이 보이콧하고 안 만났어라고 지금 종편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언론들, 중국 언론들은 다 기관지거든요. 기관지에서 나오는 언론들은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이번 그 장관회담을 통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모든 기관지들이 하나같이 산불 약속을 대한민국은 지켜라라고 압박을 계속 듣고 있어요. 언론들이 일관되게. 뭐냐면 사드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의 MD 문제, 한미일 군사협정 문제. 이 문제를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지켜라라고 계속 얘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12월에 중국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외교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날짜로만 보면은 사실상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중순이 기간 자체가 못이 바뀌었다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트럼프가 중국 방문했을 때 제 생각은 이래요. G2라기보다는 아시아는 내 거니까 내가 관할할게 정도의 느낌이 좀 더 들어갔다고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한테 아시아 황제로서의 그 내락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우리들끼리 왜냐면 이게 무역 부분하고 전쟁 부분하고 있어갖고 중국과 미국과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되면 평화로운 상태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죠. 꼭 굳이 전쟁 일으킬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국제적으로 뭔가 관심이 되게 막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 그 일본에게 아시아 패권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 아시아 패권은 우리 거니까 트럼프 폐하 윤회해 주세요. 전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있다고 봐요. 예, 미국은 이제 일본까지만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먹지 마라라고 아마 메시지를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원탑이 너무 높고요. 예. G2지만 두 번째가 차이가 너무나 전 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예.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시진핑이 북한을 바라보는 또는 대하는 시각도 명정님처럼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제국으로서 니들이 우리 말 들어야 돼 이런 경로 진노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혈맹 동맹 관계는 저는 그들끼리는 지키는 관계라고 봐요.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권유는 할 수 있죠. 그 쌍중단 같은 거. 니들도 동결하거나 당장 폐기란 말은 저는 못할 거라고 봐.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어떤 협상에 있어가지고 일단 던질 카드는 던지는데 미국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희들 침략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니들도 도발하지 말고 이렇게 시진핑이 김정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북한의 제스처만 나와주면 돼요. 네. 뭐 시진핑 뭐 얻을 거 다 얻는 거야. 그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북한이 이 핵무기를 쓸 일이 없어지는 거고 동결한다지 나중에 아주 장기적으로 가면 어렵게 개발했는데 폐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폐기로 간다. 또 동결로 간다. 예전에 뭔가 데자뷰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핵 개발해서 동결하고 나중에 폐기로 간다. 이게 네. 데자뷰예요, 데자뷰. 예, 예. 근데 그런 거를 예전에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스템화, 약속화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도 14하고 6.15 선언을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가 폐기시켜버린 거였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신뢰를 보낼 수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만나긴 만나고 속의 성과를 거두고 갔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외교 과정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꺼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정상 간의 이야기에서 나올 사항들이고요. 이게 12월 중순으로 스케줄이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리 약속은 됐지만 10월 달에 이미 정상회담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지만 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급박한 시기에 12월 중순 올해를 넘기지 않는 시기로 날짜를 못 박았다는 거는 잡았다는 거는요. 정상들 간의 스케줄 만드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보통 정상회담은 약 6개월 이상 전부터 조율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뭔가를 조율했다라고 하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올해 안에 뭔가를 성과를 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북한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줬다고 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도장을 꽝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해 안에 있다.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게 돌아오는 설날이면 이산가족 상봉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올 지금 겁니다. 일부 종목은 참가한다고